이번 주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내추럴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전설의 최대 전함 야마토와 무사시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들 이왕이면 큰 거 좋지 않습니까? 집도, 차도, TV도, 휴대폰 액정도 큰 게 좋은데 얼마나 크길래 최대 전함이라는 걸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네, 정말 사상 최대 전함이었는데 1941년 12월 16일 그러니까 일본이 진주만 기습을 한 지 9일 뒤에 일본 구레의 해군 공장창에서 그 세계 최대 전대미문의 거대한 전함이 탄생을 합니다. 네. 바로 이건데요. 이게 야마토입니까 무사시입니까? 예, 야마토인데 야마토입니까? 예, 멀리서 보니까 뭐 얼마나 큰지 잘 뭐 실감은 안 나실 텐데. 예. 요거는 좀 이렇게 보니까 느낌 다르죠. 오, 요거는 네, 이거는 이제 뭐죠? 모형인데 보통 모형이 아닙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큰 기네스북급 모형인데요. 실물 크긴 예, 아니죠. 이게 이제 실제 이제 구레항에 있는 야마토 뮤지엄에 있는 모형인데 실제 크기 10분의 1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크다는 이걸 알 수 있는데 사람 크기에 비해 보면 알 수 있죠. 모형도 네. 있고 역대급입니다. 네, 모형이 이렇게 큽니까? 모형도 역대급이죠. 이거 좀 가져오시지. 이건 안 됩니까? 네? 형님 이거 안 됩니까? 우리 이걸 찍으려면 이걸 아예 현장 가서 촬영을 해야만. 아, 그래도 좋네요. 예, 네. 우리 출장 가서. 네, 원장님 저희가 꼭 가봐야 됩니다. 우리가 전함의 역사를 제대로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는 네. 저희가 어디 구례항이요? 일본에 우리 네, 구례. 전라도 구례 아니죠? 아닙니다. 네, 일본 구례 우리가 가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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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레고로 만든 거랍니다. 레고로 만든 거랍니다. 아, 그 레고 이 블록 이거요? 레고 우와. 블록 유명한. 아, 갑자기 갑자기 시큰둥하시다가 레고라고 하니까 또 갑자기 또 그래요. 이게 또 이제 레고로 만든 세계 최대 구조물이라는 그런 기록도 이제 갖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레고는 이런 어떤 무기, 이제 살상용 무기나 뭐 이런 거에서 좀 그 안 좋아하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레고 본사에서 이 전쟁 무기를 구현한 것은 레고의 어떤 그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공식적으로 기네스북 등재는 하지를 못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것도 네. 쇼킹한 이게 레고를 만든 거군요. 네, 네. 야마토 이게 크기를 보면 길이가 263m 그리고 폭이 38.9m고 만재 배수량이 72,800톤에 달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크냐면 그 당시에 2차 대전 때 사실 항공모함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 야마토가 항공모함보다 더 컸습니다. 웬만한 항공모함보다 더 큰 크기를 자랑했고 일본은 이 전함을 좀 2차 대전이 시작되기 전인 1937년부터 이제 건조를 시작했고 원래 이 야마토급 전함을 무려 8척이나 건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또 전대미문에 이러한 배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3척밖에 못 만들었고요. 1번 함은 이제 말씀드린 야마토고 2번 함은 그 일본의 전설적인 무사였던 무사 이름이 있다 무사시. 그리고 3번 함은 시나노였는데 이 시나노는 이제 항공모함으로 이제 중간에 개조가 됐습니다. 그렇게 총 3척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이게 야마토 뭔 말입니까 이게? 야마토 그 대화라는 말인데 네. 그 사무선 끝에 가면 대화요. 아 우리 멘트옥씨 때문에 이거 오늘부터 입안을 보셨죠? 제 책임이에요. TV 잘 나오시려고 예. 내용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외모와 이 멘트옥씨 말. 삼각지 발수. 매번 애용하시나 봐요. 네. 군인들이 애용하는 그런 식으로. 대화라는 말은 그러니까 일본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로 따지면 뭐 배달, 그러니까 옛날 건국 신화부터 이어져 오는 일본의 개념이라 일본 역사, 문화 이런 걸 다 지칭하는데 이때쯤 되면 이제 제국주랑 연결이 돼가지고 뭔가 그 대화혼이 돼서 그거를 이제 뭐 그 동아시아에 한번 다 퍼뜨려 보겠다 이런 개념이 들어간 말이죠. 와, 그 네이밍 자체에도 정말 일본의 어떤 뭘 딱 떠받쳐주는 그런 그렇죠. 떠받쳐주는 그 느낌이 있는데요. 앞서서 근데 그 전함 사이즈가
항공모함보다 더 크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이제 항공모함인데 이게 프랑스의 샤를드골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거니까 아주 뭐 엄청나게 큰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지금 2015년에 IS의 파리 테러 있었잖아요. 그때 프랑스가 이제 보복 공격으로 나섰을 때 출격했던 샤를드골 항모인데 이게 1989년에 건조해서 2001년에 취역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리노베이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크기가 길이가 전장이 261m, 그 전폭이 64.36m니까 길이만 봤을 때 야마토보다 짧은 거죠. 2m. 예. 야마토보다 짧습니다. 항모인데. 근데 옛날 항모가 아니라 요즘 항모인데 짧으네요. 네, 요즘 항모죠. 지금 현재 뭐 리노베이션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 쓰인 항모니까 최근까지. 배수량이 배는 보통 기준이잖아요. 요건 이제 46,600톤이고요. 배수량이 만재 배수량 다 채웠을 때. 예. 야마토는 72,800톤. 거의 2배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컸는지 뭐 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헤매기도 쉬울 것 같은데 워낙 크니까 이거. 그렇죠. 그리고 큰 배는 뭐 장치가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이거보다 약간 큰 9만 톤짜리 미국 항공모함을 탄 적이 있는데 거기는 뭐 잘못 들어가면 진짜 헤매요. 뭐 거의 하루 종일 헤맬 수도 있다고 그래. 그래서 그런 표시가 있었는데 실제로 야마토도 마찬가지로 길을 헤맬 수도 있는 거죠. 안에 들어가니까 사거리 표시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군함 같은 경우는 적의 어뢰나 폭탄 공격에 대비해서 격실이라고 그래서 작은 방으로 굉장히 작게 이제 세밀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네. 민간 선박하고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 들어가면 더 헤매기 쉬운 점도 있는데 그래서 곳곳에 이제 야마토의 경우도 화살표 표시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가면 그 함수 앞부분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한미 방향이다. 우리가 동서남북 나침반 가지고 이제 보듯이 판단하듯이 이제 그런 성격의 그런 표시들이 돼 있었다고 그럽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어 방탈출 게임처럼 진짜 미로 게임 좀 찾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함으로는 야마토가 뭐 저 역대급이랑 1등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전함 말고 군함 전체 배 중에 이 사이즈로 보면서 넘버 원은 뭘까요? 역시 항모죠. 아, 항모. 항모인데 이제 요게 지난번에 항모할 때 얘기 한번 했었는데 이게 제럴드 포드 이제 2021년에 이제 취역 예정으로 있는 거죠. 요거는 길이가 337m니까 훨씬 길고 폭도 78m, 배수량 10만 톤. 타신 것보다 조금 더 큰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제럴드 포드는 미국이 갖고 있는 11척의 항모 중에 가장 최신형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고요. 아까 말씀드린 샤를로 드골은 전체 항모를 뭐 소형, 중형, 대형으로 봤을 때 중형급 항모에 가까운 것이고 미국이 갖고 있는 항모는 다 대형들입니다. 대형 중에도 이제 그 니미츠급이라고 그동안 10척 가지고 있는 게 주력이었고 그보다 약간 개량한 큰 게 이제 제럴드 포드인데 이게 그래서 슈퍼 핵항모로 유명하죠. 당연히 이제 원자력 추진이기 때문에 핵항모로 불리는 것이고 이게 또 이것도 막 생각보다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야마토처럼 돈이 더 많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경비는 한 14조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미국의 니미츠급 대형 항모는 뭐 4조, 5조 원대에서 출발했는데 6조, 7조까지 올라갔고 이제 이 포드함에 있어서 14조 원까지 늘어난 그런 상태고요. 배 한 척에 14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고로 1년에 무기 도입 책임자 방위사업청이 각종 온갖 무기 도입 예산 1년에 다루는 게 13조, 14조입니다. 배 한 척. 그러니까 배 한 척, 제럴드 포드 한 척 값인 거죠. 우리 1년 무기 도입 예산 쓰고 있는 게 방사체에 쓰고 있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미국을 무슨 조국의 나라라고 천조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조. 천조가 뭔 얘기인지 아시죠? 국방비가 우리 돈으로 1,000조 정도 된다. 저는 하늘천인 줄 알았어요. 네, 처음에. 그게 아닙니다. 1,000천짜리입니다. 우리 군도 이제 도입하기 시작한 F-35 스텔스기. 그중에 이제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게 C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A형인데 F-35C를 하고 이제 F-A-18EF 슈퍼 호네트라는 전투기인데 이걸 한 40여 대 정도 이제 탑재를 하고요. 그리고 E-2D라는 어드밴스드 호크아이라는 그 개량형 조기용 무기도 한 5대 탑재를 하고 E-18G라는 전자전기도 한 5대 탑재를 하고 그에 뭐 헬기 등등 해서 총 한 80여 대의 각종 그 전투기라든지 헬기라든지 이런 전자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탑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레이더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눈 레이더 아니에요. 네. 레이더인데 이 포드에는 AN-SPI-3라는 그 위상 배열 레이더
다목적 이상 배열 레이더, 그러니까 영어로 MFR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또 장착하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핵 항모가 아니라 슈퍼 네. 핵 항모라는 말이 붙었군요. 네. 네, 대단합니다. 슈퍼 리치가 있듯이. 야마토는 뭐 이게 무슨 그 공식 기록은 뭐 없습니까? 좀 뭐 이게 네, 아까 월드 이제 레코드. 세계 최대의 전함이었다. 네. 그 외에 또 하나 그 당시 전함의 가장 큰 무기가 함포인데요. 사상 최대의 함포를 장착하고 있어요.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게 이게 이제 그 주포인데 이게 직경 46cm, 460mm, 인치로 하면 18.1인치 주포입니다. 그 당시에 전함 중에 제일 큰 함포가 보통은 16인치, 40cm급이었어요. 네. 근데 이건 60mm가 더 컸던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주목을 받았고 이런 거를 그 포탑 하나당 3문씩 이 포탑을 총 3개가 있었습니다. 앞쪽에 2개, 뒤쪽에 1문 해가지고 총 3개의 이제 그 포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46cm 포를 몇 개? 9개 이제 장착한 거죠. 네. 9문을 이제 장착한 셈인데 그 당시에 참고로 그 2차 그 런던 해군 군축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당시에 이제 그 세계 열강들이 거함주의라고 그래서 막 저 주포 큰 거, 그다음 배도 무겁고 큰 거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제한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 군축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2차 런던 해군 군축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의 제한 구경이 14인치였습니다. 근데 그보다 이제 큰 거고 포탄 그 한 발의 무게가 1.36톤, 1톤이 넘었다고 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사정거리도 그만큼 길었어요. 40여 킬로였기 때문에 당시로선 굉장히 긴 편에 속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워낙 큰 포에 이 포탄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이 소리도 엄청나게 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한 발 쏠 때마다 엄청난 폭풍이 일었대요. 사람이 이 근처에 있으면 뭐 이 고막이니 뭐니 이거 다 터지는 건 물론이고 날아갈 정도의 그 폭발력이 있었답니다. 태풍이 불듯이 그래가지고 이 포를 쏠 때는 다 배 안으로 피신해서 이제 경보를 눌려가지고 야 포 쏜다 안으로 대피하라 한 다음에 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포탑 하나 무게가 3,000톤. 우리 구축함 얘기할 때 3,000톤 얘기했고 우리 천안함이 1,200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포탑 하나가 천안함보다 훨씬 무거웠던 거죠. 근데 야마토는 이 46cm 주포만 가진 게 아니고 부포라고 그래서 이거보다 작은 포들을 갖고 있는데 이 부포라는 것도 다른 함정 우리 기준으로 요즘 구축함으로 따지면 거의 주포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대공포 용도로 155mm 포가 이제 12문. 155mm 대공포를 써요? 예, 대공포로 이제 쓴데 12문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나? 127mm 포도 역시 대공포 용도로 썼었는데 이것도 이제 12문이 좌우 전체 옆에 촘촘히 배치가 돼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이제 뭐 이지스함이든 구축함이든 주력 함포 중 제일 큰 게 지금 127mm예요. 근데 야마토에서는 부포 수준인 거고. 그럼 유럽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요즘 155mm 함포 쓰는 데는 서방 세계에는 거의 없습니다. 127mm가 보통 가장 큰 건데 야마토는 하여튼 그 정도로 뭐 흔히 유행하는 말로 어마무시했던 거죠. 예. 근데 그게 아무튼 작동했다는 것 자체가 당신 엄청난 기술력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에 이제 일본의 기술력과 뭐 어떤 그런 힘을 보여주는 사실 장면인데 이게 18.1인치면 어느 정도냐면 이게 46cm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정도 되는 거예요. 포 네. 두께가. 예. 근데 이런 게 이제 원래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걸 이제 새로 다 포도 새로 만들고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제 자기 긴축법이라고 하는데 자기 긴축이요? 예, 뭐 뭔가 진짜 좀 처음 들어보는 말 많이 뭐 용어 많이 들었지. 이건 진짜 처음 들어보네요. 자기 오토 스스로 긴축된다 이런 되게 자기 일본식 아 일본식이네요. 예, 아, 느낌 예. 나죠? 어. 포가 이렇게 있으면 요 구경이 지금 46cm이라는 얘기인데 여기를 약간 좁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좁게 설계를 한 다음에 안에다가 물을 고압에 물을 채워서 요거를 채우면서 요거를 약간 넓혀요. 그래야지 구경을 맞추거든요. 왜 이런 일을 하냐면 평소에 약간 좁아져 있는 상태면은 사실 안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무쇠니까 힘이 많이 이제 작용을 하는 그 형태로 굳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상태로. 그럼 물을 채워놓으면 이게 약간 불어났다가
쏘면은 이제 여기서 그 화약이 터지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화약이 터지면 이게 터지는 힘이 바깥으로 밀리잖아요. 바깥으로 밀리는 거하고 이게 이제 물 때문에 밀려났던 것에 되돌아오려는 무쇠의 힘, 한성 비슷한 거죠. 그게 여기서 상쇄가 돼요. 상쇄가 돼가지고 뭐 결국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포신의 벽을 좀 얇은 재질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물리학이죠, 결국은. 나가는 힘하고 들어가는 힘하고 이 재질의 강도를 상쇄를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시켜가지고 조금이라도 얇게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잖아요. 이게 뭐 3,000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이제 아주 당시로서는 굉장히 생각하기 힘든 그런 고도의 물리학을 사용해가지고 포신을 설계를 해서 사실은 이 야마토가 이 포에 비해서는 작은 배였대요. 그렇게 큰 배라고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포들이 걸리기에는 포가 작은 배라서 이걸 다 원래 충족시키려면 배수량이 한 15,000톤에서 2만 톤이 더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물리적인 성질하고 이 재질의 성질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무게를 낮출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물리 수업 시간이 이랬거든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리 선택 안 했어요. 뭐 솔직히 못 알아들었겠는데 하여튼 그만큼 각종 기술이 들어가 있다. 뭐 그런 거겠죠. 뭐 또 기술 더 있죠. 이렇게 복잡한데. 저도 하여튼 그 대목에서 미투입니다. 예. 그 장갑도 이제 MVNC라는 특수강을 적용했다고 그러는데 공격력만 강했던 게 아니에요. 방어 능력도 굉장히 강했는데 이 방어 능력이 대표적인 게 장갑입니다. 이 포탑이라든지 선체에 두꺼운 이제 장갑을 갖췄는데 예를 들어 이 주포 포탑의 이 전면 장갑의 좀 두께가 무려 660mm였다고 그러고요. 포탑에서 66cm. 예, 66cm. 측면이 410mm. 그러니까 16.1인치였고 그리고 이 측면 이 포탑을 보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약간 경사져 있잖아요. 포탑 보이시죠? 포탑 사진에 비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경사 장갑을 갖췄는데 이 경사 장갑은 이 수직으로 세워진 장갑에 비해서 이 방어 능력이 뛰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이제 감안해서 경사 장갑을 했고 갑판의 경우도 상부는 200mm, 하부는 226.5mm여가지고 8인치급의 장갑을 이제 갖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시기에 이제 다른 전함들에 비교해 보면 보통 가장 두꺼운 곳의 장갑도 13인치 정도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춰보면 야마토는 이 장갑도 역시 역대급이었다. 이 주포탑 위에 이 250kg 그 폭탄이 떨어져도 간통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졌는데 그 비결은 좀 전에 말씀드린 MVNC라는 특수강이 있었다. 표현이 그렇잖아. 다 이게 돈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돈이 얼마겠어요, 그럼 이게? 자료에 따르면 그 야마토급 중에서 아까 시나노 나중에 저 항모로 세 바뀐 번째. 그 건조 비용이 당시 금액 기준으로 1억 4,287만 엔인데요. 1억 4,287만 엔인데요. 당시 일본 국가 예산이 1%였대요. 지금 돈가치는 한 10조 원 정도? 그러니까 아까 제럴드 포드 항모에 뭐 준하는 그런 돈이 들었다는 것이고 요거 하나 하면 일본의 그 신칸센 있잖아요. 신칸센 전체 구간을 건설할 수 있는 금액이고. 이런 배가 비밀리에 건조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게 비밀리에 건조됐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1934년부터 사실은 비밀리에 이제 건조가 추진됐는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해군은 안팎으로 이 야마토의 주포를 94식 40cm 포다고 얘기했던 46cm가 아니고 40cm 포라고 그랬대요. 축소 보고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외형상은 그 당시에 이 워싱턴하고 런던에 이제 해군 군축 조약이 16인치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긴 것처럼 보이면 곤란하니까 일단 그걸 준수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세계 열강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한 고포주의, 주포 큰 거, 배 크고 무거운 거, 센 거 이런 거 위주로 엄청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상대방에서 야 17인치 포 만들었다고 그런다 그러면 만든다고 그러면 경쟁적으로 또 만들 거야. 우리 뭐 하는 거야? 니네들 그러니까. 뭐.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기밀 그 유지 수준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던 것 같아요. 정말 믿기 힘든 얘기인데 그 당시에 최고 그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제독도 시차를 놓았을 때 이 제독한테도 상세한 정보 제공을 거부당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대로 알지를 못했고 야마토의 그 탔던 이 수병들도
이 야마토의 주포가 46cm가 아니고 40cm 포로 한동안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예. 그 레이타미안 해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야마토를 휘하에 두고 지휘했던 장군은 이제 구리다 다케오 중장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조차 야마토 주포가 46cm인지 몰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하간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믿기 힘든 얘기인데 일본이 정말 이 야마토 주포의 직경을 숨기기 위해서 엄청난 그 비밀 유지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제부터 이 고암 거포 이 그 경쟁이 시작된 걸까요? 그러니까 거항거포주의는 말 그대로 그 가급적 큰 배에 큰 구경에 한 풀을 실어서 적을 상대방을 압도하겠다 이제 그런 건데 이 전기를 연 유명한 함정이 있어요. 영국의 이제 드레드노트라는 배인데 이 사진 보시는 이게 이제 영국 전함 드레드노트입니다. 보기엔 별로네요. 예. 상상 뭐 코도 안 보이는데요? 야마토 보시다 이거 보니까 뭐 좀 상당히 그러네요. 예, 없어 보이긴 하실 텐데 그 당시로 이 190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로는 정말 획기적인 배였어요. 한 획을 걷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의 이제 그런 배인데 1905년에 건조에 들어가서 이듬해 취역을 했는데 이 이제 드레노트의 상징은 바로 열문의 이겁니다. 와. 이거는 이제 12인치 한 포인데요. 12인치 한 포. 그러니까 포탑 하나에 조문식 5개 그 포탑을 10인치는 이제 LP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LP 레코드. 그게 12인치예요? 네, 아, 그게 이제 네. 맞네요. 네. 근데 이게 이게 보면 넣어보고 싶네요. 안구경이 딱 맞아 떨어지는 이게 먼지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게 녹슬 수도 있으니까 딱 그게 아이디어 아닙니까? 누가 너 처막았을 거야 아마 제가 보니까 LP 사이즈. 근데 이게 뭐 12인치니 아까 우리 뭐 야마토의 뭐 18인치 이거에 네. 비하면 뭐 적인데 상당히 이제 그 작아 보이지만 그 당시로는 획기적이었다. 왜냐하면 30년 전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전함들의 주포가 주로 큰 게 이제 8인치였습니다. 상당히 이제 컸고 그만큼 상대방 전함을 일격에 격침시킬 수 있는 이제 이런 거였고요. 또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부포들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주포의 숫자를 늘려서 10문까지 장착을 했던 거고 특징은 그러니까 주포 이 직경이 커진 만큼 보다 먼 거리에서 상대방 함정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두터운 장갑으로 무장을 했다. 방어능도 보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게도 늘어나서 전함 사상 처음으로 2만 톤급을 이제 넘었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사용된 적이 없는 증기터빈 엔진을 장착해서 속도도 빠른 편이었다. 당시에 이제 21노트였는데 당시로 상당히 빠른 속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 영국이 이런 함정을 건조하니까 뭐 다른 나라에서 비상이 걸리게 한 겁니다. 네. 이 드레드노트를 건조하게 되는 데는 그 멀리서 벌어진 러일 전쟁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러일 전쟁 당시에 이제 이 상황을 보니까 그 당시까지의 그 해상 후격전에 비해서 훨씬 교전 거리가 멀어진 상태에서 전투를 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걸 지켜보면서 이 거포가 필요하다. 멀리 쏠 수 있는 이제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되고 그런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당시에 독일은 사실 산업혁명도 좀 늦고 영국이 원체 빠르긴 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늦게 이 열강에 뛰어든 셈인데 사실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미 이 GDP가 영국이랑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부국의 대열에 들어가는 이때가 이제 저 소위 말하는 그 비렐름 2세 뭐 이럴 때잖아요. 그 비스마르크 뭐 요 시절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대외 팽창 정책을 굉장히 펼치기 시작했죠. 독일이 그 철의 재상 비스마르크와 함께. 그래서 해군력 증강을 계속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이제 독일이 굉장히 경쟁 국가였잖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영국이 독일의 도전에 맞서서 다른 클래스의 전함을 또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이제 드레드노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과 독일이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 소위 드레드노트급 전함 건조에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또 영국은 어떤 해군력에서 이 우위를 지키지 못하면 해상 무역이 무너지거든요. 옛날 그 나폴레옹 때부터 이미 항상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해상이 봉쇄되게 되면은 이 무역이 중단되면 영국은 경제가 다 그 바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대목이었고
그래서 독일은 또 영국에 비해서 해군력이 앞질러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상태라 계속 군비 경쟁이 일어났고 그런 다음에 1914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거함 거포주의가 끌어낸 그 군비 증강이 1차 대전의 또 긴장 분위기를 이미 조성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네. 니네 나라가 세 우리 나라가 세 할 때 그냥 거함 거포가 있으면 딱 그냥 먹어주는 그런 그 당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거함 거포주의를 풍자하고 비판했던 이들이 또 당시에 또 있었다고 하는데요. 방금 계속 말씀드린 세계 최초의 근대 거함인 이 드레드노트에게도 또 굴욕을 안긴 거함들이 왜 이렇게 뭐 비운의 또는 뭐 굴욕의 이런 사건도 있었는지 궁금한데 어떤 내용일지 오늘의 본방 야사의 주제입니다. 보시죠. 여러분, 희대 사기꾼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조이팔이요? 저는 프랭크 에버그네일이 떠오르네요. 위조 수표를 찍어내고 조종사, 변호사, 의사로 위장해 사람들을 속였던 천재 사기꾼 말이죠. Dr. Harris, Yes? do you concur? Concur with what, sir? 그런데 거함 거포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 영국 전함 드레드노트를 상대로 엄청난 사기를 벌인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간도 크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1910년 2월 7일) 포틀랜드 섬에 정박 중이었던 드레드노트. 한 통의 급한 전보를 받습니다. 에티오피아 왕족이 드레드노트를 방문할 예정이니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영국 해군은 급작스런 전보에 당황했습니다. 우왕좌왕 난리가 나죠.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도 그때 처음 알게 된 거라 국기와 국가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급한 대로 인근 국가인 잔지바르 국기를 걸어두죠. 얼마 후 에티오피아 왕자와 5명의 일행이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전함에 들어섰습니다. 고급스러운 레드 카펫이 깔려 있었고 말끔히 차려입은 해군 장교가 그들을 맞았죠. 에티오피아 왕자 일행은 만족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드레드노트의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했죠. 45분간의 짧은 순방이 끝나고 기념사진 촬영까지 마칩니다. 영국 해군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죠. 그런데 며칠 후 영국 해군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드레드노트를 방문했던 에티오피아 왕족이 실은 분장을 한 사기꾼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드레드노트를 상대로 엄청난 이익을 취하려 했던 전문 사기꾼들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주 의외의 인물들이었는데요. 그들의 정체는 바로 그 유명한 블룸즈버리 그룹 소속의 지식인과 예술가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면 깜짝 놀랄 만한 인물도 이 사기극에 참여했는데요. 누구일까요? 소설 자기만의 방을 집필한 버지니아 울프입니다. 처음 사기극을 벌이자고 제안한 사람은 시인 호라스 드 베르콜. 그는 아주 짓궂은 장난꾼이었는데요. 주로 권위적이고 오만한 인물들을 상대로 대담한 장난을 벌여왔죠. 그런 콜에게 드레드노트가 딱 걸려든 겁니다. 왜 하필 드레드노트였을까요? 다름 아닌 당시 과열된 거함 경쟁을 비판하고 싶었던 거죠. 드레드노트급 한 척을 건조하는 데 든 비용은 무려 180만 파운드. 당시 영국 정부 한해 예산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비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전투에서 제대로 활약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워낙 귀한 몸이라 늘 몸을 사리기 바빴죠. 콜은 이런 드레드노트 전함을 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 5명을 불러 모아 엄청난 사기극을 계획한 거죠. 그들은 색조 화장으로 얼굴을 까맣게 칠하고 터번을 둘러 에티오피아 왕족으로 변장합니다. 처음엔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해군은 머리만 좋아하리느라 그들의 눈조차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죠. 그리고 그들은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섞은 엉뚱한 언어로 대화하는 척까지 하는데요. 간혹 말문이 막힐 때는 붕가붕가라고 감탄사를 외쳤죠. 붕가붕가라는 말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영국 해군은 단단히 굴욕을 맛봤습니다. 각 신문은 연일 어리석은 해군을 풍자하게 바빴죠. 1915년 드레드노트가 독일 잠수함을 격침했을 때 붕가붕가라고 적힌 축전을 받는 수모도 당했다고 하죠. 단단히 화가 난 해군, 콜과 5명의 친구들을 고발하지만 법원은 이들을 방면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아무런 법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2명의 해군 장교가 콜의 집에 나타나더니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해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왔다. 그리고는 콜을 몽둥이로 때리려고 했죠.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건지 콜은 당시 큰 병을 앓고 있어서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네요. 드레드노트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드레드노트가 가장 두려워했던 대상이 있었으니 당시 군비 경쟁에 희생되었던 영국 국민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럼 다시 야마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마토 큰 만큼 거기 사는 우리 뭐 승무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2차 대전 때 일본 군대 하면 사실 뭐가 연상돼서 좀 헝그리 군대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네. 악으로 칸 뭐, 그렇죠. 그렇죠? 칼은 네, 있는데. 네. 그런데 이 라마토는 사실 그거와 다르게 좀 럭셔리했어요. 단적인 예가 일본의 이제 그 해군 수병들은 해군 부사관이나 수병들은 이제 침대가 없이 해먹이라고 아시죠? 그물. 예, 걸어서 자는 이 해먹에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야마토의 경우는 일반 병사들 수병까지도 이 침대를 쓸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었고요. 또 하나 그 야마토라든지 무사시 이 주방에는 1급 요리사가 있었다. 1급 요리사가 어느 정도냐면 포화 여객선 주방에서 일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이제 거의 셰프급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뭐 호텔에서 있는 셰프급. 육성급 셰프까지. 아마도 그 정도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대형 냉장고, 그다음 냉동기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히다치 제품도 들어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육군보다 당연히 여러 가지 먹는 것들, 이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나왔다고 그럽니다. 재미있는 일화도 있는데 1942년에 그 트럭 섬이라고 있어요. 우리 트럭이라는 이름이 트럭입니다. 네. 트럭 섬을 방문한 츠치 마사노부라는 중령급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야마토에서 뭘 먹었냐면 도미 소금구이와 도미회를 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맥주까지 먹어서 그러니까 당시에 히다치도 나왔는데 아사 그거 나와야 됩니까? 일본 뭔지 맥주 모르겠어요. 그런 게 나왔겠죠. 뭐. 히다치가 나와가지고. 그런 게 있었을 테니까. 나왔겠죠. 근데 그 당시에 태평양 전쟁 그 태평양 지역 섬에서 그 전투를 보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전투를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정말 그 당시로는 누리기 힘든 호사를 누린 거죠. 먹은 거. 그만큼 잘 싸워주기를 바란 거 아니겠습니까? 식사에 대한 일화는 꽤 많이 있는데 전쟁 말기에 그 야마토 수병한 사람이 카레라이스가 참 맛있었는데 내가 이걸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전쟁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상황이 그런 감정을 기록한 일화도 있고요. 그리고 침몰한 날 저녁 식사로도 팥찰밥 팥으로 만든 찰밥이겠죠? 원래 좀 뭔가 좀 좋거나 뭐 그럴 때 보통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찻 뭐 이렇게 네. 찰 이런 거는. 그리고 쇠고기 통조림하고 또 야식으로 단팥죽도 소고기까지. 나왔대요. 예. 단팥죽도 예. 일본 사람들 단팥죽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푸짐한 메뉴가 나온 건 아니고 예정되어 있었는데 침몰하는 바람에 그거 못 먹지는 먹고. 못한 예. 거죠. 예. 근데 이 무사시도 비슷해서
이게 별명이 이제 야마토 호텔 무사시 여관이었는데 그만큼 잘해줬군요. 네, 근데 여관이라면 우리는 이제 호텔보다 못한 것 같지만 일본이 료칸 굉장히 좋잖아요. 네, 낡을수록 더 비싸요. 그러니까요. 3, 40만 원인데 공용 욕실이에요. 진짜 그런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호화 생활도 있지만 배가 이제 출항을 안 하고 계속 항구에만 정박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별명을 또 약간의 얻었다고 비아냥도 좀 있는. 예. 그렇죠. 뭐 야마토 전함 이제 그 뭐 전사로 다시 돌아가야겠죠. 언제 이게 실전 배치 언제 이게 싸우게 되는 겁니까? 일본함이 야마토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추격한 일본함. 이후에 이제 연합함대 기함으로 미드웨이 그 유명한 미드웨이 해전에 참전을 하는데 최전선에서 나를 따르라 하는 건 아니고 수발리 떨어진 후방에서 역할을 기함 역할을 했을 뿐이고 실전에 기함이면 뭐 어떻게 기함 플래그십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휘관이 최고 지휘관이 타는 그 대장선인 거죠. 대장선. 네, 대장선 역할을 한 거죠. 실제 전투한 일은 그 당시에는 없었고 전에는 이제 일본이 진주만 기수 때는 승기를 잡고 막 밀어붙이다가 패전으로 기우는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미드웨이 해전인데 6월 4일에서 6월 7일 사이에 미국도 항모 한 척 비행기 같은 경우는 150여 대 병력 300여 명을 잃었는데 일본은 미국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은 거죠. 항모만 무려 4척 그리고 뭐 대형 수송선도 잃었고 비행기도 270여 대 병력도 2,500여 명의 병력을 손실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이 패전으로 기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이때 이제 일본도 자극을 받아서 야 이거 야마토처럼 큰 전함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3번 함이 시나노는 항모로 변경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항모로 됐다면 이제 세계 최대 항모가 네, 되는 건데요. 근데 항모가 못 됐어요. 아, 못 됐어요? 예, 개조를 하려고 구례항으로 가다가 네, 격침이 일본의 되고 구례. 격침이 우리가 되고 갈, 우리가 이제 출장 갈. 그렇죠. 뭔 소린가 처음부터 보셔야 됩니다. 본 게임 처음부터 보셔서 더 재밌습니다. 예, 예. 1944년 11월에 이제 마무리 공정을 위해서 구례항으로 이제 가다가 미 해군의 발라호급 잠수함에 의해서 어뢰 4발을 맞게 됩니다. 이 안에 이제 그 격벽들이 그 무너지게 된 거죠. 이 해수로 인해서. 네. 그래서 침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8시간 만에 침몰을 해버려서 그래서 미 해군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업적이죠. 왜냐하면 그 한 척의 잠수함이 이렇게 거대한 역대 최대 군함을 잡은 성과가 됐기 때문에 또 이렇게 허망하게 이제 침몰하고 맙니다. 네. 그러면 이 시나노는 항모를 변경도 못하고 중간에 침몰을 했고 그럼 무사시는요? 근데 이때 이제 1944년 10월 24일 필리핀의 그 레이탄만의 무사시가 이제 들어갔는데 미국 함대의 그 위치가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함재기를 무려 250여 대 등을 투입을 해서 여기에 이제 폭탄도 있고 어뢰를 장착한 내격기도 포함된 거예요. 그 어뢰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얻어맞고 결국은 침몰하고 맙니다. 네. 2015년 SNS에 무사시가 발견됐다. 뭐, 예, 화제로 무슨 뭐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이것도 뭔 얘기입니까? 그게? 이게 이제 그때 찍은 사진인데 이게 SNS에 올라왔던 네. 이게 저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중에 폴 앨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돈 많이 버신 분들은 이런 거 슈퍼리치 아까 하시잖아요. 말씀하신 이런 거 탐구하고 다니고 말이시잖아요. 자기 돈으로. 우주로 가거나 아니면 이게 해저로 가시네요. 네, 예. 그런 일들 하시고 다니시는데 네. 이 트위터에다가 이 사진을 올리면서 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함이 무사시를 해저 1000m에서 찾았다라고 이제 올렸어요. 근데 비디오도 올린다 그러고 그러면서 뭐 1023명 당시 승무원의 명복을 빈다 이런 말도 또 곁들이기는 있질 않았는데 요거 사진이 이제 나오면서 또 갑론을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사시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일본 군사 전문가인 다나카 히로미 방위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선수의 국화 문양으로 봐선 무사시일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 사진들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다른 사진들을 보고 전체 부분 모양을 봐야만 알 수가 있다. 그 당시에 또 얼마나 많이 배가 침몰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하게 정말 무사시인지 아닌지는 조금 불분명한 상태인 것 같아요. 시나노 그리고 무사시 얘기를 했으면 1번 함으로 가야죠. 우리가 뭐 대충 어떻게 그 운명은 압니다만 야마토 얘기를 할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야마토는 이제 무사시가 격침된 이듬해, 그러니까 1945년 4월에 그 덴코 작전에 이제 참가를 하는데 사실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레이테 해전에서 일본의 패석은 이미 이제 지쳐졌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야마토의 출항을 앞두고 이건 거의 뭐 가미카제성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1945년 4월 6일에 야마토는 이제 1178의 이 주포탄 그다음에 각종 물자를 적재를 하고 경순양함 야하기와 8척의 구축함으로 된 함대를 이끌고 출항을 합니다. 근데 그때 미국은 이미 이제 일본 그 야마토함의 출항을 이제 알고 있었다고 그러고요. 다음 날이 이제 4월 7일에 낮 12시 37분에 큐슈 남서쪽 200km 해상에서 미 항모 베닝턴하고 호넷에서 각종 전투기, 폭격기 등이 출격을 하는데 굉장히 숫자가 많았어요. 그 전투기의 경우는 132대, 그리고 극강화 폭격기는 50대, 내격기, 어뢰를 장착한 내격기는 98대가 출동을 해서 야마토를 발견하고 그야말로 집중 공격을 퍼붓습니다. 근데 야마토가 이제 그 46cm 거포를 장착하고 있어 유력은 크지만 이게 보통 얼마나 덩치 큰 둔감했어요 거는 그게. 둔중하잖아요. 예. 몸 움직임이 둔중하다 보니까 이 포탑 회전 속도가 느렸고 그러다 보니까 대공 사격을 할 때는 뭐 대지 사격은 관계 없어요. 근데 대공 사격할 때는 이게 빨리빨리 회전해서 날아오는 적기를 향해 쏴야 되는데 이게 늦으면 이 치명적인 약점인 거죠. 그래서 대공 사격에 이제 취약한데 우선 갑판에 한 4발의 폭탄이 명중돼 가지고 화재가 냈고 그때 이제 주포가 아닌 부포, 이 부포의 탄약고가 폭발해서 화재도 나고 부포가 이제 파괴됩니다. 그리고 배 왼쪽 밑에 어뢰 2발이 명중해서 침수가 되고요. 오후 1시에 공격의 제2파가 또 이제 가설을 하는데 이 중에 이제 극강화 폭격기가 포함 폭탄 중 3발이 상갑판에 명중을 했고 또 아까 왼쪽에 어뢰 2발이 명중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속된 말로 이제 깐대 또 하나 돼서 어뢰 또 3발이 명중했어요. 네. 거기다가 또 오른쪽 선미 배 뒷부분에 또 어뢰 1발이 명중했어요. 오후 2시 되니까 이제 대책 없다. 1시간 반 지났는데. 2시 되니까 엔진도 멈추고 이제 더 이상 뭐 건질 방법이 없으니까 퇴함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제 배를 포기해라. 근데 그때 주 탄약고가 폭발하면서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대폭발이 일어나요. 그 큰 배가 작아 보일 정도의 엄청난 마치 원자 폭탄이 터졌을 정도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이 큰 배가 두둥강에 나고 그대로 바닷속에 가라앉게 되죠. 근데 문제는 야마토 전함 자체보다는 일본이 운영 능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포격전을 하고 나면 이제 포신을 갈아 끼워야 되잖아요. 포신이 엄청나게 열을 받고 그 3,000톤짜리 그거요? 뭐 어떻게 하겠죠. 3,000톤이라는 건 포 자체 무게만 그런 게 포탑. 아니고 포탑 다 포탑, 이 합쳐서. 포탑이 아랫부분까지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이 포탑, 이 포를 장약을 붙여가지고 올리는 그런 장치까지 하면 굉장히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장치가 굉장히 커요. 총을 바꾸진 않고 우리가 네, 총률만 네. 바꾸는 그렇죠. 것처럼 네, 무게만 네. 바꾸겠군요. 네. 그렇게 했군요. 배도. 물론 네. 이 포신도 뭐 네. 장난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되는데 46cm짜리 무쇠덩어리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갈아 껴야 되는데 그 예비 포신도 불충분한 상태였고 그러니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좀 예비 물자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숨 좋은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좀 그래서 그 나가지 못한 이유도 호텔로도 타면서 계속 출항을 못한 이유도 좀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 해서 정말 그 기함으로서의 상징 뭔가 뒤에서 딱 버티고 있는 막 그 장군처럼 그 정도의 이미지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제 제대로 운영이 됐다면 또 달랐을지도 모른다 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군요. 사실 태평양 전쟁 중에 고항거포주의가 사실은 뭐 항모 이쪽에 밀리면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뀐 거 아닙니까? 그 네. 중간에.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실은 계기를 제공했고 역할을 하고 그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한 일본이에요. 일본이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기습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진주만 기습을 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뭡니까? 항공모함 아니에요. 여러 척의 항공모함에 함재기를 싣고 가서 진주만에 정박하고 있던 미국 전함이라든지 함정들을 공격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본이 보여줬었고 또 우리 도라라는 영화 아시죠? 아, 그 네, 영화? 네, 네. 거기 보면 야마모토 제독이 그거 자꾸
물어보고 또 불안해하는 거 있어서 야 미국 항모는 어디 있느냐. 그때 이제 뭐 많이 나온 얘기지만 그 당시에 미국 항모가 진주만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다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전세를 뒤집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일본 야마토 제국도 항공모의 중요성을 그만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평양 전쟁의 어떤 전쟁사적 의미 중에 하나는 이 해군에 있어서 이 주력 무기가 주역이 과거에는 거함거포주의 큰 거포를 장착한 전함에서 이제는 항공모함의 시대로 갔다. 바다에서도 제공권을 잡고 있는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를 보여줬다는 게 의미가 있고 또 여담인데 저는 이 야마토라든지 이 배들이 그 최후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 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제 시대에 보면 일본의 그 무기 만든다고 온갖 그 우리 그렇죠. 국민들이 갖고 있던 쇠붙이들 아, 다 징발해 가잖아요. 근데 그 쇠붙이가 물론 야마토나 이런 건조할 때 얼마나 사용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거대한 전함에 있어서는 그게 얼마나 됐겠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수탈해간 거예요. 예. 근데 그거 보면 너무나 아까웠고 좀 한심한 짓거리를 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역사상 뭐 최대 전함이라고 했던 야마토 그리고 그 다음번 호인 무사시의 탄생과 침몰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오늘 본 게임을 끊어봤습니다. 야마토와 무사시. 오늘 아마 되게 만족하신 그런 주제가 아니었나 싶은데 저희가 다음 주에는 더욱더 여러분의 흥미를 자극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 그게 그 같은 네, 같은 같은 데이터가 조그만. 맞다. 저 우주전함 V5는 어릴 때 조립식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일본 조립식이요. 비싸잖아요. 네. 그게 갖고 싶었단 말이죠. 초등학교 때 이게 3만 원씩 해요. 그 시절에 80년대 중반에 와, 초반에. 네.